그러면은 시중에 코인이 정말 많잖아요. 뭐 1000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코인이 정말 단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왜 알트코인이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비트코인이 우월한 특성이 금보다 우수해서 넥스트 머니로 각광받았듯이 새로운 알트코인들이 나와서 비트코인보다 우수한 특성으로 비트코인을 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 말이지. 맞아요. 우리가 속된 말로 시코인 하는데 사실 진심으로 알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하는 얘기가 거부감만 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류의 댓글도 많이 달렸었고, 그래서 오늘은 단순하게 시코인이다 라고 매도하기보다는 왜 도대체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을 넘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분명한 것은 비트코인이 가장 우월하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 비트코인이 우월한 이유는 단순하게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우월한 것이 아니야.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하나하나를 왜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코인보다 우월한지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자.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이나 다른 화폐 대비 우월한 점이 뭐였지? 우리가 가장 처음 얘기했던 거는 희소성이었죠. 맞아. 희소성이야. 근데 생각보다 총량을 정해놓지 않은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아.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무한히 발행되게 되어 있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에서 자기네들이 울트라 사운드머니라고 주장했을 때 굉장히 비웃었잖아. 맞아. 코인마켓캡 가보면 이렇게 시가총액을 정해놓지 않은 알트코인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은 운영기관이 없다는 거야. 맞아요. 비트코인은 운영기관이 없지. 그런데 이더리움 이하의 대다수의 코인들은 운영기관이 있어. 심지어는 이 운영기관이 영리법인의 경우도 있어. 이더리움 재단의 경우 운영기관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재단을 만들진 않았거든. 근데 요즘에는 아예 대놓고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건 선을 좀 넘었지. 운영기관이 있으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속 시원히 설명해 주세요. 기관을 운영하려면 일단 돈이 들어.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거. 그런데 코인 발행사들은 초기 투자 자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게 목표야. 그런데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대다수의 코인들이 자기만의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계속 돈은 들어가고 운영에 대한 부족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가지고 있는 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운영 자금을 대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더를 팔았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술렁이었잖아. 이게 영리기관인 경우는 더 웃겨. 원래 코인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코인의 생태가 자생적 활성화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창시자 및 운영사들은 사라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영리기업이라고 생각해봐. 주주가 있고 직원이 있는데 이게 사라지는 게 되겠니? 그쵸. 계속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팔면서 연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잖아. 엄청 많지. 이게 상장사가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는 더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이 상장사, 그러니까 코인 발행사들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아니면 코인의 소유주를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이 양갈래길에 서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대다수의 이 코인을 발행한 운영사들은 코인의 홀더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주주들의 이익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왜냐하면 코인의 홀더들은 사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지 않고 주주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거든. 그러면 이건 어찌 보면 영리기관이 코인을 발행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어떤 필연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야. 맞아요. 지금 딱 생각나는 김치코인이 하나가 있네. 운영사는 몇백억 영업이익을 봤다는 뉴스가 있는 반면에 그 홀더들은 지금 막 코인이 떡락을 해가지고 난리잖아요. 맞아, 문제가 되었었지. 세 번째는 리더십의 문제야.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야. 그 반면 이더리움 이하의 많은 알트코인의 창시자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 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까? 이거는 내 생각인데 알트코인 창시자들이 사이퍼펑크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것 같아. 비트코인이 나타나기 전에는 많은 사이퍼펑크 운동가들에 의해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다 번번이 실패를 했어. 그리고 유일하게 성공한 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지.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선배들이 했던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해. 디지털 세계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결국 타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심지어는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지. 특정 코인에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 거고, 그럴 때 창시자가 특정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싶겠지. 그래서 우리가 감옥을 간 경우도 목격을 했잖아요. 누군가의 리더십이 없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매력 있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야.
맞아요. 그러고 보면 되게 신박하기는 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가 발행을 한 것인지 이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를 누가 운영하는지 그런 거 보면 알트코인은 진짜 주식을 닮았어. 그러게 말이다. 네 번째는 분산 여부야.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네트워크가 탈중화가 되고 의사결정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많은 코인들이 노드를 100개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중앙 서버에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리플이 생각나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할 내용이 있는데 노드에 참여할 때 필요한 하드웨어 스펙이 너무 높게 잡혀 있어서 아무나 노드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말만 좋아 오픈 프로토콜이지 내가 이 프로토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솔라나 같은 경우는 플로드를 돌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양의 컴퓨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라즈베리 파이 수준에서도 돌아가는 비트코인이랑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렇지. 다섯 번째는 누구든 채굴에 참여할 수 있느냐의 여부야. 의외로 채굴의 조건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 맞아요. 이더리움도 POS로 전환을 하면서 누군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구조고 자기의 에셋을 스테이킹을 해야 되는 구조로 바뀌었잖아요. 맞아. 누구든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가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것을 허락하는 재단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한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심지어 어떤 코인은 재단에 심사를 신청하고 심사를 승인을 받아야만 채굴에 참여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심지어 그 신청을 할 때 신청 조건이 돈을 기부하는 그런 경우도 봤어, 나는. 그게 무슨 탈중앙화야. 그게 무슨 탈중앙화야. 여섯 번째는 코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문제야. 비트코인은 단 한 차례도 하드포크를 하지 않았지만 알트코인들은 자주 하드포크를 하고 있지. 맞아. 일단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소프트포크, 하드포크 이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휴대폰 앱을 쓸 때 강제적으로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 그리고 선택적으로 지금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앱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전자가 하드포크에 해당이 되고 후자는 소프트포크에 해당이 돼. 비트코인 코어 소프트웨어로 치자면 비트코인 노드를 돌리는데 꼭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으면 소프트포크, 프로토콜이 달라져서 꼭 내가 업데이트를 해야만 하는 경우는 하드포크,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21가지 교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비트코인은 원래의 것을 선택했고 이더리움은 변경된 것을 선택했다고 했지. 실제로 이더리움은 엄청나게 많은 하드포크를 하고 있어. 근데 보통은 업데이트를 자주 해서 문제를 개선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기존의 문제를 뭐 해결을 하고 새로운 기능도 넣고 이런 것들을 더 안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착각일 수 있어. 업데이트를 자주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언제든지 결함을 내재할 수 있고 이것이 큰 문제로 발전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특히 생명을 다루는 비행기 소프트웨어나 금융을 다루는 은행 코어 뱅킹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처럼 업데이트를 잘 안 해. 왜냐하면 업데이트를 한번 했다가 큰 문제가 발생하면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거든. 근데 심지어 화폐를 다루는 이 코인 세계에서는 이것의 안정성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이더리움 업데이트 한다고 호재라고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면은 가끔 우려스럽기도 해. 맞아, 나도 걱정될 때가 되게 많아. 치명적인 버그라도 발견되면 어쩌나. 이더리움 이미 한 차례 호되게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당한 적이 있잖아. 더다오 사건. 아무리 똑똑한 개발자다 하더라도 변경을 잘못하면 결함을 내재할 수 있고 이것이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 심지어는 극단적이면 그 코인이 사라질 수도 있죠. 맞아, 극단적인 경우는 사라질 수도 있지. 일곱 번째는 프리마이닝의 여부야. 프리마이닝은 곧 마이닝 전에 미리 채굴했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고 이 코인을 얻었다는 이야기지. 즉 공짜로 얻은 코인을 얘기하는 거야. 이 코인은 언제든지 시장에 매도될 수 있어. 그렇죠. 가격이 단 1원이라도 붙으면 본인은 이익이 난 거니까. 보통 생태계를 활성화한다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안정화시킨다거나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프리마이닝된 코인을 사전에 재단은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시장에 팔고 있지.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보통 이 재단은 코인의 가격이 비쌀 때 팔아.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에 홀더들이 열심히 가격을 올려놓으면 재단이 이 가격을 통해서 쏙 이익을 빼먹는다는 이야기야. 완전 빨대 꽂는 거네. 다 하셨어요? 저는 더 하나 우리가 얘기했던 거 비트코인은 무쓸모다. 이거 얘기 꼭 하고 싶어요. 그놈의 알트코인 쓸모를 꼭 찾아야 하잖아. 근데 그걸 아직도 증명을 못 한다는 거, 이거는 나는 꼭 빼놓지 않으면 좋겠어서 이거 한 번 더 짚을게요.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비트코인이 왜 우등하고 알트코인이 열등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딱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동의가 안 되면 진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이제는. 그러면은 시중에 코인이 정말 많잖아요. 뭐 1000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코인이 정말 단 하나도 없는 거야? 나도 이 부분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 왜 비트코인의 장점을 모두 채택한 코인은 단 하나도 없을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코인을 만들 때에는 목적이 있겠지. 보통 그 사람이 노동을 투여하거나 자본을 투여하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바로 돈, 명예, 권력이야. 명성을 위해서 코인을 만든 사람이라면 자기를 숨기질 않겠네. 돈을 목적으로 코인을 만든 사람은 이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기 원하겠지?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 그리고 권력도 마찬가지야. 자신이 만들어온 생태계에서 권력자로 남아있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지 않겠어? 인플루언서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거에 비해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굉장히 특이하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세계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 세계가 목적이었다면 진작에 모든 걸 달성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사라지는 선택을 한 거지. 그럼 오늘도 결론을 내볼게요. 비트코인이 우월할 수밖에 없는 총 8가지 이유. 1. 발행 총량이라는 희소성이 있다. 2. 운영 기간이 없다. 3. 창시자를 특정할 수 없다. 4. 누구든 채굴에 참여할 수 있다. 5.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가 충분히 분산되어 있다. 6. 함부로 하드포크하지 않는다. 7. 프리마이닝이 없다. 8. 시장성 수요, 즉 쓸모가 없다. 맞아. 이 정도를 만족하는 코인은 비트코인밖에 없지 않을까?